2021년 4월 11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자, 이 문제는 거래의 8요소를 암기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죠. 차변은 부채 감소 자리입니다. 대변은 부채 증가 자리이므로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무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기초자산 9만원, 기초부채 4만원, 기말자산 11만원, 기말부채 5만원입니다. 자, 기초자본은 5만원이다. 기초자본은 기초자산 빼기 기초부채입니다. 이를 기초자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면 기말자본이라고 합니다. 11만원에서 5만원을 빼면 6만원이 되겠죠. 자, 기초자본은 5만원이다. 기말자본은 6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번 틀렸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은 만원이다 그러는데요. 단기순이익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기초자본에다가 플러스 단기순이익 더해서 기말자본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만원에다 얼마 더해야 6만원이 돼요. 만원. 따라서 단기순이익은 만원이 됩니다. 단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단기부채 증가액은 이렇게 기말에서 기초 비교해보면 되죠. 부채 만원 증가. 그다음 자산도 이렇게 기말자산에서 기초자산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겠죠. 2만원 증가.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화 및 타임 발행, 수표 등 통화대형증권 맞습니다. 상급금, 상품이나 원재료 구입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맞습니다. 임대보증금,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 틀렸습니다. 반환받아야 되는 거는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이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미수이자에 대한 분계를 누락한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산 시 발생된 이자가 있다면요, 받는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자 수익 처리하고 받지 못했으니까 미수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 미수수익이 미수이자를 말하는 거죠. 이걸 누락했대요. 누락하면 미수수익은 여러분 자산에 속하죠? 예. 그 다음 이자 수익은 수익에 속하고. 그럼 이거 누락했으니까 자산이 적게 잡히고 과하소. 수익도 적게 잡히죠. 과하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랬으니까 자산이 적게 잡힘, 그 다음에 수익이 적게 잡힘, 과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보기에서 찾아보면 3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다음 중 받으러옴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씩 보셔야 돼요. 상품 매출 700만 원을 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금을 받다. 그러면 받으러옴 이렇게 되죠. 상품 매출. 계정 과목만 써볼게요. 그럼 이게 차변이잖아요. 답은 될 수 없죠. 대변에 기록되는 거였으니까. 상품 매출을 하고 수취한 약속금. 이거 받으러옴이죠. 700만 원을 외상매입금 지급을 위해서 배서 양도했대요.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하면 외상매입금 갚았고 부채 감소. 그 대신에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줬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어요. 받으러움이 대변에 있네요. 예. 정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 볼까요? 예상 매출금 7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금으로 받다. 얘는 받으러 예상대금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예상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이죠. 그 다음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금 7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지급하다. 얘는 아예 받으러면 안 나와요. 지급어, 현금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6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사채 외에도 추가로 더 외우시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장기차입금 내우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이렇게 잘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매출금 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2% 대손을 예상하다. 곱하기 하는 거죠. 60만 원을 예상하고 있네요.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말 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 1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60만 원 만들 건데 10만 원 있으니까 이거 빼는 거죠. 이게 보충액이잖아요. 대손 충당금 보충액. 이 금액 50만 원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거죠. 공식을 외우시면 좋은데요. 기말의 채권 잔액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 보충할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기말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쓰고 남은 대손 충당금 잔액. 이렇게 공식을 외웁니다. 이게 기말의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에요. 매년 기말되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는데 100% 받을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 그때 설정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60만 원 만들 건데 10만 원 있으니까 50만 원만 추가로 보충해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50만 원 해당되는 채권이 외상매출구 매출채권이므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50만 원씩. 정답은 회계처리 이렇게 하는 거죠. 2번입니다. 회계처리 알아두세요. 8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참고로 재무제표는 보기 4개 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총 5개가 있다 외우시고 이 문제 풀어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나왔네요.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해요. 보고서 이름은 손익계산서죠. 9번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대요. 이걸 디플레라고 그래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재고자산의 수령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정답은 4번이죠. 이거 좀 공식을 몇 개 좀 외워놓으시면 이제 편하게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제 물가 상승이 많이 발생돼서 물가 상승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물가가 하락했다면 상승의 그 부등호를 하락은 거꾸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그 부등호 좀 써보면 단기순이익 물어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의 재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3개를 많이 물어봐요. 물가 상승 시 인플레라고 그러고요. 그럴 때 단가 쓰는 방법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치는 그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데 단기순이익이 물가 상승 때 가장 많이 잡히는 거는 선입선출, 그 다음에 이동평균, 그 다음에 총평균, 그 다음 후입선출. 이게 가장 크게 잡히죠. 먼저 산 것을 먼저 파니까 물가가 오를 때. 만약 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동호가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외울 수 있어요. 물가 상승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상승으로 좀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기말의 재고도 마찬가지죠.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거니까 선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사온 거, 제일 비싼 것만 남아있어요. 부동과 똑같아요. 두 번째 똑같아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순이익의 선입선출법이 가장 많이 잡힌다는 거는 매출원가가 적게 잡힌다는 말입니다. 매출원가가 가장 많이 잡히는 거는 가장 나중에 사온 것을 가장 먼저 파는 선입선출입니다. 가장 비싼 거 파니까 비용이 가장 많이 처리되죠. 물가가 상승할 때. 반대되는 거예요. 총, 이동, 선입. 이렇게. 그러면 디플레이션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대로 되니까 가장 매출원가가 적게 잡히는 건 후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후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는 취득 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라고 돼 있고요. 단 할인받은 거는 빼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해당되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것도 다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취득할 때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설치비를 당사가 부담했다 그러면 설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시운전비도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을 의도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이동할 때 들어간 운반비도 정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취득원가에 다 포함시킵니다. 근데 사용 가능하게 된 후부터 발생되는 소액수선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다음의 분계에서 가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 상품을 10,000원어치 팔았다. 현금 받았다. 통장으로 받았다. 외상으로 했다. 다 되는데 2번은 안 되겠죠. 예수금은 소득을 취급할 때 뺀 거잖아요. 얘가 차변을 올려면 예수금을 납부했다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매출하고 관계가 없어요. 1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습니다. 2번 부채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 예상되는 의무이다. 그렇죠. 유출되는 거니까. 3번 단기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결제돼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습니다. 4번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내에 자원이 유출이 예상된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분류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예. 있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장기차입금이 있잖아요. 실기시험에도 나오는데 장기차입금의 상환일이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이렇게 바꾸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이함이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4번이 틀렸습니다. 13번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판매비와 관리비 체크 한번 해볼게요. 복리후생비, 통신비, 임차료 이렇게 되죠.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무형자산. 네. 이름이 P자만 들어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하시면 13번의 정답은 1번 41만 원이 됩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유형자산은 저와의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자,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영업활동이라고
즉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죠. 예, 그리고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지만 유형자산 맞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뒤에 틀렸어요. 참고로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두 개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다음 중 회사의 단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단기순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이 발생되면 돼요. 수익이 발생되면 단기순이익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수익 계정이 나오는 거래가 정답이 되겠죠. 자, 보기 2번 거울이 파손되어 교체하였다. 비용이죠. 예. 경조사가 발생해서 경조사비를 지급했다. 비용이고, 명절이 되어 선물 세트를 구입해서 거래처에 나눠주었다. 다 비용이죠. 그래서 주선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렇게 다 비용입니다. 그 정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예. 이자가 입금됐대요. 이자 수익.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